그날 밤이었어요. 수십만 명의 병사들이 발을 맞추며 행진했고 하늘은 불꽃으로 뒤덮였죠. 김일성 광장은 마치 승리의 축제 같았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아래 저는 한 가지를 보고 말았습니다. 빛나는 행렬 뒤에 드러난 처절한 현실. 그들의 총은 녹슬었고 전차의 엔진은 멈춰 있었어요. 김정은의 미소 뒤에서 군인들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우린 무적이다. 외쳤지만 그 순간 이미 세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총성보다 무서운 건 침묵 속에서 무너지는 체제의 균열이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전쟁은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기술로 막는 것이라는 걸.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브 소통 문화의 사이다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연구원 김서연 분석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최근 평양에서 있었던 열병식 말이에요. 저는 그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김일성 광장을 가득 메운 군인들. 하늘을 찌를 듯한 미사일 발사대들. 화면 가득 펼쳐진 그 장면은 분명 압도적이었죠. 특히 눈에 띈 건 화성 20형이었어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대륙 간탄 도미사일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작동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저는 멈춰서서 생각했어요. 잠깐. 이건 뭔가 이상하다. 제가 15년간 군사 분석을 해오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화려한 쇼일수록 속은 비어있다는 거예요. 열병식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천천히요. 그리고 발견했죠. 미사일 발사대의 용접 자국이 너무 조악했어요. 페인트 칠도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이건 과시용이구나. 실전에 쓰려고 만든 게 아니라 보여주려고 만든 거예요. 저는 동료 분석관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실제로 발사 테스트는 했나요? 동료는 고개를 저었어요.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화려한 열병식은 사실 하나의 거대한 연극 무대였던 거예요. 관객은 전 세계였죠. 북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무서워하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화려한 껍데기 안에 진짜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는 알아요. 김일성 광장의 불빛 아래 감춰진 진실을요. 그건 바로 공허함이었습니다. 열병식이 끝나고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쓰는 이 문장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니까요. 저는 이렇게 썼죠. 북한의 화성 20형은 실전 운용 능력 미확인. 과시 목적으로 추정됨. 동료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 썼어요. 서연 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이 화려한 쇼가 끝나고 나면 북한은 또 무엇을 꺼내들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밤늦게 사무실을 나서는데 평양의 야경 사진이 모니터에 떠 있었어요. 환하게 빛나는 김일성 광장. 하지만 그 불빛 너머 어둠 속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보였어요. 우리는 다르다. 우리의 불빛은 진짜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김정은의 연설문을 분석해야 했어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 글자 한 글자 뜯어봐야 했죠.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 김정은의 연설문 번역본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문서를 펼쳤죠.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우리 군대는 모든 위협을 소멸시킬 것이다. 김정은의 말투는 강렬했습니다. 단호했고 거침없었어요. 저는 형광펜으로 핵심 문장에 줄을 그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핵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처음부터 읽었어요. 천천히요. 한 문장 한 문장 놓치지 않고요. 그런데 정말로 핵무기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었어요.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왜지? 왜 핵을 언급하지 않은 거지? 동료 분석관이 제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서연 씨 뭐 발견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핵 이야기가 없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동료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국제사회 눈치를 보는 거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게 답이었죠. 김정은은 강한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심스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연설문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모든 위협을 소멸시킬 무적의 군대. 이 문장 뒤에 숨은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어요. 과장된 표현 뒤에 감춰진 불안감. 제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김정은의 연설은 강렬했지만 동시에 공허했습니다. 마치 큰 소리로 외치면 그게 사실이 될 거라고 믿는 것처럼요. 저는 과거 연설문들을 찾아봤어요. 2017년 연설, 2020년 연설, 2023년 연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죠. 시간이 갈수록 톤은 강해졌지만 실질적 내용은 줄어들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선배 분석관을 만났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죠. 선배님 김정은 연설 어떻게 보세요? 선배는 국밥을 한 숟가락 뜨고 말했어요. 절박해 보이더라. 예전과 다르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절박하다니요. 선배는 천천히 말했죠. 강한 척할수록 약한 거야.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하거든.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맞아요. 김정은의 연설은 강렬했지만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국제적 고립은 심화되고 군사력은 뒤처지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요.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정은의 연설은 대내외 과시용. 실질적 군사력 향상과는 무관함. 저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김정은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들의 군대는 무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취약하죠. 저는 다음 분석 주제를 펼쳤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그들이 가장 믿는 카드.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 카드에도 치명적 약점이 있다는 걸요. 핵무기 파일을 열었을 때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 주제는 늘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거든요.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추정치. 20개에서 60개 사이. 저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가며 계산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사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하지만 제 일은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저는 자세를 바로 하고 분석에 들어갔죠. 북한은 핵을 억지력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단어에 밑줄을 그었어요. 억지력. 다른 나라가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게 얼마나 허상인지를요. 동료가 물었어요. 서연 씨, 북한이 정말 핵을 쓸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 수 없어요. 쓰는 순간 끝이거든요. 동료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한 발이라도 쓰면 미국의 보복이 즉각 들어옵니다. 전면적 보복이요. 저는 시뮬레이션 자료를 펼쳤어요. 미군의 핵 보복 체계. 우리나라의 킬체인. 북한이 핵을 쓰는 순간 30분 안에 그들의 지도부는 사라져요. 체제는 붕괴되고요. 그래서 쓸 수 없는 무기예요.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어버린 커피였죠.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마치 북한의 현실처럼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핵무기는 국제적 고립을 불러옵니다. 저는 유엔 제재 결의안 목록을 봤어요.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 강화되고 있었죠. 무역 제재, 금융 제재, 에너지 제재. 핵을 가진 대가로 그들은 세계로부터 단절됐어요. 저는 북한 경제 지표를 분석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계속된 하락세. 2020년대 들어 더욱 심화된 고립. 그들은 핵으로 안보를 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미래를 팔아버린 거예요. 선배 분석관이 말했어요. 핵은 양날의 검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북한에게 핵무기는 방패인 동시에 족쇄예요. 쓸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북한의 핵 억지력은 실질적으로 작동 불가능한 구조임. 사용 시 체제 붕괴 불가피. 타이핑을 하는데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 분석이 맞다는 걸 알지만 동시에 불안했거든요. 만약 김정은이 이성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그들이 정말로 자포자기한다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저 아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죠. 저는 다짐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해. 핵이 쓸 수 없는 무기라는 걸 증명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막는 거죠.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잡았다는 정보가 들어왔거든요. 이건 또 무슨 일일까? 저는 긴장했어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긴급회의 소집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죠. 실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북한군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뭐라고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요? 실장님은 위성사진을 띄웠어요. 북한과 러시아 국경지대. 기차들이 줄지어 있었죠. 포탄입니다. 수십만 발이 넘어가고 있어요.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정말로 화물 컨테이너들이 가득했습니다. 동료가 물었죠. 대가로 뭘 받는 걸까요? 실장님이 대답했어요. 기술입니다. 정찰 위성 기술, 미사일 엔진 기술, 그리고 실전 데이터.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실전 데이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아요.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잖아요. 현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그 경험을 얻으려 한다는 거군요. 실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심각한 정보도 있습니다. 스크린에 새 자료가 떴어요. 북한군 병력 파병 가능성.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설마 북한 군인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낸다고요?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정황상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펜을 꽉 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만약 북한군이 현대전을 경험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위협이 돼요. 그들은 1950년대 이후 실전 경험이 없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러시아와 북한의 거래. 저는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제공하는 것. 포탄, 로켓, 무기. 러시아가 제공하는 것. 위성 기술, 엔진 기술, 전장 데이터. 위험한 거래예요.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두 통이 왔습니다. 이 거래가 성사되면 북한의 능력이 향상될 거예요. 정찰 위성으로 우리 군의 움직임을 볼 수 있게 되고 미사일 기술이 발전하면 더 정확한 타격이 가능해지죠. 하지만 저는 다시 생각했어요. 잠깐. 기술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까요? 저는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기술은 돈이 필요해요. 유지보수도 필요하고요. 숙련된 인력도 있어야 하죠. 북한에게 그럴 여력이 있을까? 저는 북한 경제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국내 총생산은 한국의 50분의 1도 안 돼요. 국방비는 24분의 1이고요. 아무리 기술을 받아도 그걸 제대로 운용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었죠. 동료가 말했어요. 서연 씨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가 훨씬 앞서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앞서 있어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 강화 추세. 기술 이전 가능성 높음. 그러나 북한의 실질적 운용 능력은 제한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다음 자료로 넘어갔어요. 남북 군사력 비교표. 이제 진짜 핵심을 봐야 할 때예요. 숫자로 말하는 현실을요. 금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남북 군사력 비교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엑셀 시트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저는 숨을 고르고 숫자들을 들여다봤어요. 첫 번째 항목. 국방비. 한국 연간 국방비 57조 원. 북한 추정 국방비 2조 4천억 원.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비율을 내보려고요. 24배.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24배예요. 우리 국방비가 북한의 24배라는 거죠. 저는 동료를 불렀어요. 이거 맞아요. 확인 좀 해주세요. 동료가 확인하더니 말했죠. 맞아요. 24배 맞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이 숫자가 뜻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군대에 쓰는 돈이 북한의 24배라는 건 단순한 차이가 아니에요. 압도적 격차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어요. 경제력. 한국 국내 총생산 2200조 원. 북한 추정 30조 원. 저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약 73배. 거의 100배 수준. 손이 떨렸어요. 경제력이 100배 차이 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전쟁은 결국 돈 싸움이에요. 무기를 만들고 군인을 훈련시키고 장비를 유지하는데 모두 돈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1980년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때는 남북 군사력이 비슷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북한이 앞서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요. 비교 자체가 의미 없어요. 선배가 제 모니터를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옛날엔 북한이 탱크도 더 많고 전투기도 많았지. 지금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게임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숫자만 보면 북한이 여전히 많아 보여요. 탱크 5,000대, 전투기 수백 대. 하지만 그게 다 1970년대 구형 장비예요. 저는 우리 군 장비 목록을 봤어요. K2 전차, FP6 정밀 폭격 능력, 이지스 구축함. 북한은 이런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저는 보고서에 썼습니다. 남북 군사력 격차는 양적 비교를 넘어 질적 차원으로 전환됨. 기술 격차 심화로 재래식 전력 비교 무의미. 타이핑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숫자들이 평화를 지키는 거라고요. 압도적 격차가 전쟁을 막는 거예요.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는 이유죠. 점심시간에 저는 혼자 식당에 앉았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은 숫자로 가득했죠. 24배, 100배. 이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거예요. 동료가 다가와 물었어요. 서연 씨 괜찮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냥 이 격차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고 갔어요.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더 자세한 분석을 해야 해요. 우리의 경제력이 만든 이 압도적 우위를요. 저는 우리 군의 첨단 무기 목록을 펼쳤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게 다 경제력 덕분이에요. K2 흑표 전차. 세계 최고 수준이죠. 북한의 구형 탱크는 상대가 안 돼요. 저는 전투 시뮬레이션 자료를 봤습니다. K2 한 대가 북한 탱크 10대를 무력화할 수 있어요. 다음은 공굴력이었어요. F-35 스텔스 전투기. 북한 레이더에 안 잡혀요. 저는 영상 자료를 재생했죠. F-35가 훈련 중인 모습. 우아하고 강력했습니다. 반면 북한 공군은 미그 기종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1960년대 전투기예요. 저는 해군 전력도 확인했어요.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동시에 수백 개 목표를 추적할 수 있죠. 북한 해군은 소형 경비정이 대부분이에요. 비교 자체가 민망한 수준이죠. 하지만 제가 정말 놀란 건 정찰 능력이었어요. 우리는 인공위성으로 북한 전역을 실시간 감시해요. 드론도 있고요. 북한은 우리가 뭘 하는지 다 보이지만 북한이 뭘 하는지 우리는 더 잘 알아요. 동료가 말했죠. 정보전에서 이미 이긴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현대전은 정보전이거든요. 먼저 보고 먼저 때리는 게 승리의 핵심이에요. 저는 국방비 지출 내역을 분석했어요. 우리 국방비 57조 원 중 상당 부분이 연구개발에 들어가요. 신무기 개발, 기술 향상, 인력 훈련. 북한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들은 기존 무기 유지하기도 버거우니까요. 선배가 자료를 보더니 말했어요. 경제력이 곧 군사력이야. 요즘 시대는. 저는 동의했습니다. 예전에는 군인 숫자가 중요했어요. 탱크 몇 대 전투기 몇 대가 중요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기술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저는 구체적 예시를 찾았어요. 현무미사일. 북한 어디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어요. 오차범위 몇 미터. 북한은 이런 정밀 무기가 없어요. 그들 미사일은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죠.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압도적 경제력이 질적 군사력 우위 창출. 기술 격차는 계속 확대 추세. 타이핑하면서 저는 뿌듯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자랑스러웠죠. 1950년대에는 우리도 가난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경제대국이 됐고 그 힘으로 안보를 지키고 있어요. 저녁 무렵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에 비행운이 그어지고 있었어요. 민항기였죠. 저는 생각했어요.
저 평화로운 하늘을 지키는 건 바로 이 숫자들이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남았어요. 만약 북한이 정말 전쟁을 일으킨다면요. 수도권의 피해는 어떨까요? 저는 그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시작했어요. 전쟁 피해 시뮬레이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에요. 진짜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저는 지도를 펼쳤어요. 서울 수도권. 2,500만 명이 살고 있죠. 북한 장사정포가 여기를 겨냥하고 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들이 모였어요.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죠. 실장님이 말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컴퓨터에 입력했어요. 북한의 장사정포 수. 약 1만 문. 사정거리 안에 서울 전역이 들어가요. 만약 이들이 일제히 발사한다면요. 첫 일시간 피해 추정치가 화면에 떴습니다. 수만 발의 포탄. 저는 눈을 감았어요. 감당하기 힘든 숫자였죠. 동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클 겁니다. 저는 알아요. 서울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요. 불과 40km. 포탄이 날아오는데 몇 분 걸리지 않아요. 대피할 시간도 부족하죠. 하지만 저는 계속 봐야 했어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저는 다음 단계를 입력했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 킬체인 작동. 북한 포병 진지 타격. 30분 안에 북한 화력의 70% 무력화. 실장님이 물었어요. 나머지 30%는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계속 피해를 줄 겁니다. 몇 시간 더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무거운 침묵에 빠졌죠. 저는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서울 곳곳에 빨간 점이 표시돼 있었어요. 예상 피해 지역이에요. 제 집도 그 안에 있었어요. 부모님 집도요. 친구들이 사는 곳도 다 포함돼 있었죠.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선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서연아, 이게 현실은 아니야. 시뮬레이션일 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아주 낮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대비하는 거예요. 저는 방어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아이언돔, 패트리어트 미사일, 천궁. 우리도 방어 수단이 있어요. 하지만 완벽하진 않죠. 몇 퍼센트는 뚫릴 수 있어요. 저는 보고서에 썼습니다. 전면전 발생 시 수도권 피해 불가피. 그러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가능. 핵심은 초동 대응. 타이핑하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이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있었죠. 저는 다짐했어요. 이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요. 시뮬레이션이 현실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요. 점심을 먹으러 나갔을 때 저는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야.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마지막 챕터를 준비했어요. 전쟁을 막는 진짜 힘. 억제력에 대해서요. 금요일 오후였어요. 한 주간의 분석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저는 지금까지 작성한 모든 보고서를 펼쳐놓았습니다. 북한의 열병식, 김정은의 연설, 핵무기의 역설, 러시아와의 거래, 압도적 군사력 격차, 그리고 수도권 위기 시뮬레이션. 이 모든 게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이기는 것보다 전쟁을 막는 게 중요하다는 거요. 저는 동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지막 보고를 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분석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모두 저를 봤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힘은 무기가 아니에요. 억제력이에요. 실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설명을 이어갔죠. 북한이 아무리 무기를 과시해도 실제로 쓸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압도적이니까요. 그들이 공격하는 순간 패배한다는 걸 알아요. 선배가 물었어요. 그게 바로 억제력이지. 저는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억제력. 상대방이 공격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힘. 그게 진짜 국방이에요. 저는 구체적 예를 들었어요. 우리 군의 킬체인 시스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이면 즉각 타격해요. 30분 안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북한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해요. 다음은 정보 능력이었어요. 우리는 인공위성으로 북한을 감시해요. 드론으로도 정찰하죠. 그들이 뭘 하는지 다 보여요. 투명한 거예요. 숨을 곳이 없죠. 동료가 말했어요. 그래서 도발만 하고 실제 전쟁은 못 일으키는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요. 북한의 도발은 사실 약함의 표현이에요. 진짜 강하다면 조용할 거예요.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은 전쟁 수행 능력이 아닌 전쟁 억제 능력으로 진화 중. 이것이 진정한 안보. 타이핑을 끝내고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한 주간 정말 힘들었죠. 무거운 주제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뿌듯했어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실장님이 말했어요. 수고했어요, 서현 분석관. 좋은 보고서예요. 저는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불빛들이 계속 빛나게 하는 게 제 일이라고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요. 사람들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게 하는 거죠. 동료가 퇴근하자고 불렀어요. 서연 씨가요. 오늘 회식이에요. 저는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면서 저는 다시 한번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 평화로운 불빛들. 우리가 지킬 거예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 일을 할 거라고요.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문득 생각났어요. 북한의 열병식. 화려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죠. 반면 우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해요. 그게 진짜 힘이에요. 밖으로 나왔을 때 저녁 공기가 시원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운 공기였죠. 이 자유를 지키는 게 제 일이에요. 동료들과 함께 걸으면서 저는 웃었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쳤으니까요. 내일도 우리는 일할 거예요. 분석하고 대비하고 준비할 거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화로운 밤하늘이었죠. 저는 기도했어요. 이 평화가 계속되길. 우리의 억제력이 계속 작동하길. 그리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회식 자리에서 저는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힘든 일이지만 보람 있다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요. 정말로 그래요. 우리는 전쟁을 막는 사람들이에요.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게 저의 자부심이에요. 밤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죠. 수백만 개의 불빛, 수백만 명의 삶.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지킬게요. 우리가 계속 지킬게요.